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도 한국유통학회 학예학술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예 융합학술대 사회를 맡은 조춘환 교수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전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어 온라인상으로만 함께 학술대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유통학회는 학예 융합학술대회를 위해 특별 섹션과 학술 섹션 두 가지 섹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특별 섹션은 곧 이어 진행될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님을 모시고 VC 관점 유통 테크노믹스의 방향과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11시 10분부터 진행되는 학술 섹션은 논문 발표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유통학회 정현승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통학회장 정현승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통학회의 특별 세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통학회는 이번에 특별 세션 주제로 리테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유통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통이 전통적으로 점포 위주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은 온라인과 비대면 그리고 유통업 밸류 체인의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업에서 이 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학회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유통업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벤처 캐피탈 관점, 투자 관점, 또 여러분 그 유통업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커머스나 풀필먼트 같은 새로운 유통업 밸류 체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통업 밸류 체인의 변화를 전망하는 관점에서 우리 LB 인베스트먼트의 박기호 대표님 모시고 리테일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특별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토론자로 저희 학회 고문이신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님, 그리고 유통에 대한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의 김호성 과장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님을 모시고 리테일에 대한 VC 관점에서의 접근으로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VC 관점 유통 테크노믹스의 방향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LB 인베스트먼트의 박기호 대표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제 잡커리어를 벤처캐피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에 있는 다양한 이커머스 회사들에 대한 좀 활발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주제를 가지고 테크놀로지가 도대체 이코노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테크노믹스라는 관점을 유통 이커머스 분야에 좀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은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새로운 분야에 테크놀로지가 선도하면서 변화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좀 전개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유통 커머스에서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좀 여러 가지 모양들을 좀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유통 커머스의 최근의 어떤 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국한된 소위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론티어 인베스트먼트로서의 벤처 캐피탈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술 트렌드가 어떤 커머스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모두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95%로 가장 OECD 중에서 스마트 보급률이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은 예전처럼 단순한 모바일 폰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자체가 전체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6인치 이상도 보면 한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이나 PC가 우리 손안으로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화면까지도 대화면을 가지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소위 많은 광대역을 요구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금년 1월 기준에서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바일 가입자가 한 7천만 명 되는데 벌써 한 20% 이상이 5G에 지금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빅데이터, AI 같은 그런 속속 새로운 기술들이 이커머스로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은 PC 기반의 전자상가로 바뀌고 다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한 전자상가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특히 저희한테 다가온 그 팬데믹이라는 현상은 그 대면에 익숙했던 저희의 모든 유통, 커머스를 비대면으로 급격히 혁명적으로 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AI, IoT, 빅데이터 분석, AR, VR, 로보틱스, 요즘은 특히 이제 메타버스, 어제만 해도 제가 메타버스 회사를 2군데나 방문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회사,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커머스로 속속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험형 구매 같은 오프라인이 이제는 목적형 구매에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온 오프라인의 융합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소위 체험과 편의성, 그리고 실시간 매장의 현황이 데이터 같은 것이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커머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존은 홀푸드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신세계는 최근에 이베이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급격하게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크로스 채널이 진출이 가속화되며 융합 시너지를 통한 오프라인의 디지털리제이션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에 보면은 저희가 요즘 투자하고 있는 모든 영역은 AI라는 단어를 빼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AI를 투자해 달라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 기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분야로 지금 벌써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IoT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하게 우리 모두가 지금 모든 환경에 IoT가 깔리고 있고, 그 모든 전제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AR, VR 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AR, VR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 로보틱스 같은 로보틱스 분야도 물류 분야에 급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JDX 마스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혁신, 사람이 없는 무인 마트들이 지금 속속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통 커머스를 이제 꼭 어떻게 분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오프라인 홈쇼핑 위주의 어떤 그런 일방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유통이, 2세대 전자상거래, 그래서 능동적이지만 일방적인 이베이 코리아나 11번가 쿠팡 같은, 이제 다시 3세대의 능동적이면서 쌍방향적인 그런 소위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에서도 좀 되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대세입니다. 샤오홍슈 같은. 근데 중국도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홈쇼핑이 있기 때문에 홈쇼핑을 전제로 한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는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유통의 테크놀로지가 속속 들어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소위 뉴커머스가 도래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과 함께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한테 다가왔던 코비드-19 팬데믹은 변화가 도대체 방향이 아니고 이제 단지 속도의 문제다. 지난 4, 5년 동안 벌어진 일이 지난 1, 2년 동안 모두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큰 변화 앞에서 또 소비자 주도의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인 성장을 2020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통과 주변 산업이 결합이 벌어지면서 그냥 유통 스탠드 언론이 아니고 다양한 유통 주변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뉴커머스 시대가 도래했고, 유통, 부동산, 물류, 광고, 금융 모두가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앞에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이런 비대면 방식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거래가 거의 50% 수준을 돌파하고 있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2020년 기준에서 161조라 그러는데 성장 속도는 지금 매년 거의 컴파운딩
CAGR 기준에서 20% 이상을 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유통 커머스의 시장의 단계가 어떠냐라고 좀 제가 좀 살펴보면 한 5단계 정도로 보면은 초기에 1단계에서는 소위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 저비용의 그런 막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굉장한 펀딩이 요구되면서 좀 고통스러운 1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는 그런 소위 그 시밀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적자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기에 돌입을 하고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서 소위 그 스위칭 코스트를 견뎌낼 수 있는 소수의 주배적 플랜터가 생존해가는 3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거쳐되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플랫폼들의 유료화가 진행되고 수익화가 성공하고 다섯 번째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소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네이버가 17%, 쿠팡이 13%, 이베이 12%인데 쓱까지 합치면은 이베이하고 쓱은 15%로 올라가면서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런 강자들의 게임은 더 강해질 거고 이들은 IPO를 통하든지 다양한 투자라든지 기존의 재원을 가지고 막강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시장을 더 좀 공고하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하고 쿠팡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이버는 지금 사용자는 한 2천만 명,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자 수 기준하고 쿠팡은 작년 기준에서 이제 연초에 1,485명인데 최근에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액티브 유저가. 그리고 멤버십 규모로 보면 250만 명과 한 475만 명. 거래액은 26조 그리고 쿠팡은 20조 원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발표된 게 5조 한 4천억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자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천 화재 때문에. 근데 판매자 수는 스마트 스토어 41만 개 대비해서 또 쿠팡은 20만 명이고 물류 역량에 있어서는 쿠팡은 주로 보면 연합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합군을 형성해 가는데 쿠팡은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0개 이상의 물류 및 풀필먼트 창고를 구축하고 4만 명 이상의 직접 로켓 배송을 지금 구축을 하면서 막강한 그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한때 상장이 돼서 주당 69불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아침에 찍어보니까 어제자로 34불까지 해서 떨어졌지만 스틸 쿠팡의 지금 마켓캡은 58빌리언 US 달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여지들은 쿠팡이 2분기 적자는 되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2차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투자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쿠팡이 어떤 형태를 보여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쿠팡이 더 공격적으로 IPO 자금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들은 이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이제 그 작년 그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그 라이징 스타는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카카오의 그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이 됐고 지금 카카오페이가 레디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게임도 투자를 했었고 카카오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성장함과 동시에 네이버의 어떤 아성지키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투자가 제가 업데이트된 상황까지만 보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브랜디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의 강력한 트래픽과 장악적을 활용하는 쪽으로 네이버는 계속 투자하고 있고 다양하게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대한통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풀필먼트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물류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카카오 벤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 버티컬한 투자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인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그재그 같은 회사를 1조에 카카오가 인수한 또 상반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류 상품 소싱 강화라든지 버티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도 보면은 카페24를 인수하면서 보면은 선언했던 부분은 카페24가 가지고 있는 B2B의 역량을 해외 쪽으로 좀 더 확대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국내에서 이런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해외로 좀 나가게 될 거고 최근에 저희가 투자한 그런 인도 케이스도 보면은 네이버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경쟁과 해외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미국과 중국에서 거의 50%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를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M&A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의약품 판매인 필팩이라든지 홀푸드라든지 아랍 전자상거래, 인도 핀테크, 그다음에 해외 물류 서비스, 그다음에 다양한 핀테크 오프라인 해가지고 아마존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인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알리바바 역시 보면은 식품 전자 상거래, 그다음에 파페치 같은 그런 좀 이 프리미엄 명품 커머스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객 대상 면세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해서 유통의 자이언트들은 버티컬리 확장한 것 동시에 호라이즌틀리 지역 확장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그 경제를 이뤄냄과 동시에 시너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구조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됐던 토코피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제가구 합쳐서 고투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하면 현재로 보면은 40빌리언 US 달러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랩이 먼저 가면서 지금도 거기도 보면 시밀러한 40밀리언 US 달러 형성하고 있듯이 이렇게 글로벌 자이언트 간에는 합종 연맹과 연합 그리고 협력이 급격히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유통 시장에서의 이런 투자와 연계된 시장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럼 어떤 그 주로 커머스 회사를 저희가 선호하느냐? 저희는 세 가지 팩터를 봅니다. 소비자 측면, 셀러 측면, 조직 측면에서 보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 트래픽 확보가 가능한 스케일업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냐. 기본적으로 유통 커머스는 이런 스케일업이라는 존재라고요. 두 번째는 셀러 측면에서는 그 킬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관점. 세 번째는 조직 측면에서는 이 소위 파운딩 엔터프로너 그룹들이 커머스의 본질을 이해하는 팀이며 핵심 인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특히 이 부분이 그 사업 초기의 성장을 핵심적으로 좀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쉐어라든지 쿠켓이라든지 마켓컬리 저희가 이제 다 투자해서 지금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초기에 트래픽을 확보해서 스케일업을 정말 다 도모했던 회사들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 측면에서 보면은 에이블리 같은 회사는 결국은 셀러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풀필먼트와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셀러 그룹들이 에이블리에 모여들고 있는 거고 그 요인들이 에이블리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선두로 지금 나가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런 커머스 회사에서는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외에서도 보면은 뭐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핵심 투자 및 투자 확대 분야는 거의 이런 컨슈머 릴레이티드 또는 이런 유통 관련된 분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투자가 요소 기술과 함께 뭉쳐져 가지고 강력하게 그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경쟁력을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고 그렇게 확보된 승자들은 IPO를 통해 가지고 또 굉장한 그런 그 IPO 자금을 조달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돌려주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상반기에 투자받은 유통 커머스 회사만 봐도 딜리버루라는 영국 회사가 5억 7,500만 불, 그다음에 토코티피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도어대시, 인스타카드 다 상장됐습니다. 지금 다 상장됐고 지금 수십조 원의 지금 그 상장 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 장보기 배달, 그다음에 이런 신선식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열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벤처캐피탈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런 컨슈머 서비스, 특히 중국 신흥국 관련해서 좀 투자가 많고요. 유통 커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 코로나19로 탄력받은 음식,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 같은 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모빌리티, 금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서는 사스 같은 모델들이 가장 저희가 근데 사스도 대부분 커머스하고 릴레이트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커머스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요소, 서비스 주체 그리고 그걸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지금 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해외의 주요한 그런 그 벤처캐피탈들의 좀 동향을 보면은 그 세콰이아라는 그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그 무신사에도 들어왔고 마켓 퀄리티도 지금 투자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셀, 안드루슨 호로위치라든지 클라이너 퍼킨스 이런 주요한 투자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뭐 식품 대행,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기반의 리셀 플랫폼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 그다음에 레디밀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주방 공유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이쪽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투자는 그런 세콰이어와 악셀이 굉장히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세콰이어가 지금 한국에 선도하고 있는 소위 유니콘 커머스 기업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콰이어 차이나가 지금 그 베이스를 두고 있고, 세콰이어 차이나는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투자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손정희 회장님이 그 뉴스에서도 발표했듯이 중국에서 이 가버먼트 관련된 다양한 좀 이런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그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현상들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중국이 거의 전체 한 4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해외 투자자가 그중에 한 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그런 벤처캐피탈들이 중국에서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 좀 약간 관망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쿠팡의 그런 좀 해외 상장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의 이런 다양한 플랫폼 커머스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계기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좀 호텔형 서비스 회사인 야놀자 같은 데도 큰 돈의 해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해외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지금 선두 커머스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노크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국의 그 커머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주요 대형 투자는 이런 컨슈머 테크, 컨슈머 관련되는 분야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소카, 버킷플레이스, 마이리얼 트립, 에이블리, 브랜디 같은 회사들이 큰 예전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큰 투자자들 몇 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받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 비즈니스를 못한다는 말은 저희한테는 별로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속도와 가지고 있는 핵심 콰 역량이 얼마나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팀이 얼마나 정말 베스트 팀이냐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재원 확대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소위 그 전략적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쿠팡이 일단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도 58 밀리언 US 달러의 마켓캡을 형성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한 투자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속 노크도 하고 있고 속속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벤처캐피탈 전체를 보면 1년에 한 10조 가까이 한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 투자를 보면 예전에 한 2에서 3%에서 요즘 5%대까지 한국이 그 투자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투자 재원들이 이런 플랫폼이나 커머스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팬데믹 같은 현상적인 변화와 함께 맞물려서 굉장한 시너지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만약에 섹터를 가전, 생필품, 식품, 패션, 뷰티, 리빙처럼 이렇게 좀 나눠놓고 다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대형 이커머스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실제 스타트업 경쟁 가능한 국내 온라인 소매 소위 그 시장 규모는 한 70조에서 한 100조 사이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커머디티 같은 분야는 네이버, 쿠팡 등의 대형 이커머스가 거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소위 신선식품 콜드체인도
실질적으로 유통망하고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이커머스나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컬리가 비록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계속 선방을 하고 있고, 오아시스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는 약간 좀 병존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버티컬 영역은 스타트업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티컬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 이건 그런 메모단 자본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위 엔터프레너들의 DNA가 얼만큼 혁신적이고 게임을 할 수 있냐. 대기업이 이런 얘기하면 잘 못합니다. 오히려 대부분 망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해서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인수해 가는 형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의 국내 영역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이 이런 컨슈머 관련되는 분야의 유통 서비스, ICT 서비스에서 컨슈머 텍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특히 요즘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버티컬 영역을 좀 나눠 보면은 중고거래, 그다음에 이런 프리미엄, 명품,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어떤 인테리어 같은 이런 우리의 어떤 주거 환경을 바꾸는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뷰티 같은 영역에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코로나19, 그러니까 소위 코비드-19 이후에 급격하게 이 분야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를 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은 저희가 좀 저성장 단계로 들어가고, 코비드-19으로 소비 심리는 약간 좀 침체가 되면서 중고거래가 꾸준히 좀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저희 MZ 세대들은 이런 중고거래를 갖다가 일단 사고 파는 문제보다는 굉장히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 동네 중고 직거래 마켓, 당근 마켓 같은 경우 급격하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런 MZ가 끌고 갔던 세대에 대해서 40대, 50대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 현상,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편의성에 대한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고, 판매, 구매, 수요에 대한 많은 품목의 버티컬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약간 좀 재밌어하는, 그러니까 가령 예전 같으면 저희는 티 같은 경우도 좀 중저가를 많이 사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고가 브랜드를 사서 몇 번 입고는 그건 중고마켓에 넘기는, 그리고 되게 재밌어하는, 이게 약간의 보면은 놀이문화처럼 바뀌고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금융이 다시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시장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원 가치를 상회하는 기업 가치로 평가도 받을 만큼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시장도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마찬가지지만 백화점 가면은 지금 길게 줄 서져 있는 거는 다 명품 코너인데, 실제 보면은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도 2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명품 브랜드들도 속속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럭셔리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럭셔리 중심으로 한 리셀 시장이 좀 형성하고 있고, 해외 직구도 활성화되고 있고, 결제 물류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주 소비층이 MZ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포캐스팅에 따르면 20대, 30대 중반이 전체 명품 시장의 50%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오픈형도 있고, 그다음에 버티컬 커머스도 있고, 중고도 있고 있는데, 해당 분야는 저희는 이 중에 한 트렌비라는 회사에 투자되어 있는데, 거래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품 시장이 좀 온라인 명품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분야는 이제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엄청난 좀 성장을 봤는데, 2023년에 한 1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 플랫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라이브 커머스는 속속 빠른 속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홈쇼핑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 홈쇼핑이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이쪽 분야 비즈니스는 컨텐츠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과 그런 버티컬화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직업군이 라이브 커머스에 진출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BJ들도 좀 굉장히
일반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 컨텐츠가 예능화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재미로 저희가 이번에 인도 투자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이런 틱톡 같은 그런 그런 그 컨텐츠가 커머스하고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워, 쿠팡, 티몬 다 준비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컨텐츠 회사들이 이쪽에 이제 직접 라이브 커머스로 뛰어들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제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분은 RXC라는 그런 회사를 시도했는데 이 팀은 그 팀원에 있던 핵심 팀들이 나와서 바로 시범적으로 대형 소비재 SI, 그러니까 FNF라든지 아모레라든지 메일유혹 같은 그런 회사하고 만들면서 이제 저희의 투자와 함께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현상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로 컨텐츠와 강력한 엔터프로너가 가지고 있는 팀들은 아마 급격하게 라이브 커머스에서 시도가 이루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 어떤 포털들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구도가 벌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미디어 커머스 쪽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막강한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브랜드를 갖다 키워내는 그런 대기업하고 달리 기존의 그런 SNS 배경으로 해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를 창출하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브랜드가 스케일업이 되면 그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가 속속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고 건강 기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현재 블랭크라든지 APR, 브랜드 X, 데일리 앵커 같은 회사들은 지금 월 매출 규모가 200억을 넘을 정도로 일부 기업들은 좀 상장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다양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직접 미디어 커머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지금 해당 분야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요. 이렇게 커머스 분야가 이제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컨텐츠와 기술과 그 다음에 다양한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의 영역 구분의 의미가 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코비드-19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되고 가구를 사드리고 하면서 인테리어 비즈니스가 좀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됐고 소위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원대로 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 전통의 그냥 이런 숨고처럼 이렇게 고수들을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맡기던 데서 이제는 그걸 모든 것으로 온라인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커머디티를 갖다 굉장히 보편화시키면서 이런 분들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 인테리어 분야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중국 가보면 한국이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보면은 반도체하고 컨텐츠하고 뷰티하고 패션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티 기반해 가지고 해당 분야는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받아서 그 커뮤니티의 의견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는 다른 유저들한테 대단히 프랙티컬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좀 되게 진실한 정보다라는 그런 베이스로 해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화장품이나 성형까지도 이런 플랫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티컬 영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또 새로운 분야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기술의 변화가 대부분의 수반하는 거고 거기에는 빅데이터 같은 소비자들의 어떤 기반이 있고요. 또 그거를 연결해주는 파이낸스, 금융이 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어떤 유통에서의 커머스의 테크노믹스는 더 가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시도 때문에 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라든지 스타일쇼라든지 에이블리, 그다음에 푸드 분야에서는 마켓컬리, 그다음 쿠켓, 그다음 테스티나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피프레시, 그다음에 미디어 커머스는 메디커서스라든지 인도에 있는 트렐, 그다음에 뷰티, 명품에서 그다음에 물류는 이제 바로고 같은, 그리고 펫 분야에서는 피펫, 그다음에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하우스탭,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직방, 라이브 커머스는 RXC, 중국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엔터프로너가 상당히 탄탄하고 이 여기에 가있는 엣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장이 가능한 커머스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도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분야로 쏠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1년에 200조 투자가 이루어지면 해당 분야의 투자는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200 곱하기 만 30하면 거의 5, 60조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런 그 슬라이드와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그 유통 테크노믹스 및을 대외각 사전으로 정리해 주시고 인사이트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기호 대표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강연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대한 지정 토론 자료는 산업자원통상부 유통물류과 김호성 과장님과 숙명여대 서영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산업자원통상부 김호성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기호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최근의 트렌드와 그와 관련된 투자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우리 커머스 쪽의 이 변화의 생태계 긍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우리 풀필먼트와 같은 공공망을 효율화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창업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디지털 유통대전과 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자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 박기호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하고 그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투자의 모습들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한번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한번 연구하고 되짚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내용 중에 이제 최근 트렌드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이 이제 MZ 세대나 새로운 세대들이 익숙하지만 또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세대들이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바로 긍정적으로 또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좀 용이하게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영역에서 좀 소외되는 유통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곳 외에 중소유통들이 또 이러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통은 사실은 다양성이 이제 생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자 안전이라든지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환경과 투자에 더불어서 이러한 분야들도 꾸준히 보충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구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성 과장님에 이어서 서영구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기호 대표님이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까지 쫙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시사점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소매 테크놀로지 리테일 텍이라고 하는 그 기술 발전이
그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특수 상황에 더 힘입어 가지고 그다음에 AI가 이제 기본 기술로 장착되면서 소매 산업이 이제 빅블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매 산업과 그 관련 금융이라든지 테크 산업 뭐 이런 게 가장 극명적인 사례가 이제 금년 5개월 전에 3월에 쿠팡이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그 60조에서 80조까지 이제 평가받고 오늘도 이제 보니까 이제 한 70조 정도 되는 그 마켓 밸류에이션을 구가하고 있는 거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리테일 산업을 91년에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30년 정도 이제 그 시간 라인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97년 8년에 IMF 국가부도 이후에 그 월마트라든지 테스코 같은 까르푸 이런 다국적 유통기업이 한국에 몰려오던 그런 상황에 몰려오기 전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우리가 다 뭐 죽는다 막 이러면서 굉장했었어요. 97년, 8년, 9년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그 변혁이 심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더 어떤 체인지의 임플리케이션이 크지 않나. 이제는 첫 번째 제가 저기 문제점만 한번 세 가지 지적을 한번 하면서 이제 토론을 마칠까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인더스트리 정체성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였던 이제 소매 기업이 그 입지만 잘 잡고 그러면은 로케이션 좋고 제품만 좋으면은 굉장히 흥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산업 정체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면서 이게 쿠팡이 대표적으로 이게 물류 기업인지 소매 기업인지 테크 기업인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인 미디어 커머스로서 이제 인더스트리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성행을 한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0조까지 한 6년 만에 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우리 박 대표님 의견은 굉장히 그 지속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제조업체들이 아까 뭐 뒤에 그 사례도 좀 있었지만은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제조업은 제조를 하고 소매 기업은 유통을 하고 뭐 소비자는 유통에 가서 뭐 직접 이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부가가치 사슬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산업혁명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대표적으로 우리 소매 산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산업 분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좀 다시 한번 그 이제 다시 재정비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중에 우리가 유통산업에 지난 10년 동안 그 대형점 위주의 규제를 많이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우리 사회자이신 조춘환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결국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소상인들의 이제 일자리에 그 지금 이제 대형점을 규제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제 젊은 MZ 세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라이브 커머스나 이커머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뉴커머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오프라인 시장이 거의 90% 100%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거의 지금 뒷북을 때리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규제 정책 같은 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인데 결국은 이제 리테일 텍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소상인이라든지 뭐 심지어 롯데쇼핑 같은 대기업의 일자리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산업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테크 관련 일자리 만들기 때문에 과연 없어진 일자리와 새로 생긴 일자리 간의 그런 비교 분석을 좀 더 잘 한다면은 향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호성 과장님과 그 서영국 교수님의 토론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기호 대표님이 그 중간에 발표를 하시면서 문자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기호 대표님한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경영학술대다 보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제 기술이라는 결합되는 현상이 이제 테크 유통 회사가 생기면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어떤 거를 부전공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무슨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물류회사에서의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서의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이제 커머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제를 했던 그 테크노믹스라는 단어 자체가 테크놀로지가 이코노미에 미치는 임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커머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반드시 소위 그 코딩 같은 그런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은 갖추고 접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공학과 그런 경영학이 결부가 되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물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제 쿠팡이 어떤 회사냐, 물류 회사냐, 커머스 회사냐, 테크 회사냐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새로운 스타트업 팀은 어떠냐면은 쿠팡이 가지고 있는 풀필먼트 물류 시스템을 정말 선진화해서 해당 물류 시스템을 기존의 많은 우리 중소상인들이나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모델을 들고 왔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마지막 라스트 마일 누구한테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굉장한 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쿠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풀필먼트 물류 시스템은 지금 속속 아마 외부로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물류 관점에서는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단히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과 그 발표를 해주신 그 박기호 대표님과 그다음에 서용고 교수님 그리고 김호성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연을 해주신 박기호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정현승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 계약께서는 본 학예 융합학술대에 뜻깊은 강연을 제공해 주시고 VC 관점에서 바라본 유통산업의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 회장 정연승.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유통학회 학예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